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국제 정세는 그야말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두고 미국은 칠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을 맞았는데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한 달을 좀 평가를 해보신다면요? 거의 뭐 광폭 행보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 1기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1기 때는 제대로 준비도 안 됐고 굉장히 그 공격적인 취임 연설을 하면서 전 세계에 들었고 이제 선전포고로 갈까요? 그렇게 이제 그 엄포를 놨는데 사실 뭐 인선이라든지 제대로 된 정책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 완전히 다르죠. 최대로 인선이라든지 인력풀이라든지 제도 부분의 준비라든지 모든 것이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거의 장관 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행정명령도 거의 7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한 달 만에 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외 정책 측면에서는 2개의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그런 선거 캠페인 동안에 그런 공약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굉장히 빠르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자 지구의 전쟁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출구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극적인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때 한 얘기도 있을 것이고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재선 캠페인 동안에 자기가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 전화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취임하고 나니까 6개월은 걸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거라고 보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미국의 입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익은 전략적 이익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예. 모든 역량을 중국 견제에 써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견제로 옮겨가기 위해서 전쟁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용을 좀 절감하고 중국 견제로 좀 옮겨가기 위해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미국과 러시아 장관급 회담이 최근에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렸습니다. 네, 이전에 스위스에서 실무자급 회담이 수차례 있었다라는 내용도 알려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장관급 회담을 하기 전에 실무자 선에서 먼저 조율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탑다운 방식의 협상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미러 간의 협상에 물꼬를 튼 것은 두 정상 간의 통화였지 않습니까? 예.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생산적이 유익한 통화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상 차원에서 큰 틀에서 어떤 협상을 진전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에 일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이견 일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고위급 회담이 열려야 되는데 고위급 회담이라는 건 장관급 회담이 열려야 되는데 그 장관급 회담에서는 의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의제를 가지고 이제 실무진들이 만나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제를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 그다음에 일정 의전까지 다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만나서 장관급 준비를 하고 이제 장관급 회담에서 그 합의가 도출이 되면 이제 다시 정상 회담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 과정을 보일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순조롭게 탑다운 방식의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특사를 만나서 종전 문제를 논의했는데 미국 측의 요청으로 공동 기자회견이 취소가 됐거든요. 이 부분을 두고 회담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 아닌지 또 최근에 좀 냉랭해진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관계가 반영된 게 아닌지 여러 가지 추측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제 우크라이나 대표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을 예방을 했지 않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예방을 해서 특사가 회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죠. 굉장히 큰 이견이 있었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본다면 투자 기금을 마련해서 이제 향후 우크라이나에서 채굴되고 이제 판매되는 천연 자원
있지 않습니까? 그 50%의 지분을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에서 광물 협정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라를 팔 수는 없다. 이제 이거는 경제 심진을 만든 것이다. 이런 악평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그 의견차를 좁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이 러시아와 양제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 협상 과정에서 전쟁 당사국이 우크라이나가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우크라이나로서는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협상 결과 만들어내고 뭔가 그 결과를 기회자들 앞에서 공동 성명을 내야 되는데 예. 합의한 게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상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을 때 그 불만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예정된 공동 성명을 취소함으로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잘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의견차가 큰 거 아니냐 이러한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내뿜기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와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협상에 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조금 소외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상 연설로 희망을 회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좀 난처한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건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재건 투자 기금 협정 초안을 보면 50%의 자원, 채굴, 판매 이익을 갖다가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어떤 미국 내 법원, 어떤 그 관할로 한다 뭐. 그러니까 어떻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래 기술에서 가서 협상을 할 때 가장 100%를 먹고 싶은 200%, 300%를 일단 제시를 하고 좁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50%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트럼프가 원하는 맥시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출발해서 조금씩 조율을 해가는 그런 방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어떤 우크라이나의 광물을 갖다가 채굴하고 이용할 수 있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예. 그 지분을 얻는 것이고 50%는 융통성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조율해 나가면서 얘기를 하고 또한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해서 광물 협정이 체결이 돼야 되는 거고 광물 협정에서 의견 차이를 조율을 한다면 이제 조금씩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안보 보장이라든지 영토 분할 문제에서도 이제 그 소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이제 조금씩 해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시 희망을 받고 예.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협정이 조금씩 진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좀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관측을 해볼 수도 있을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 빠르게 협상을 그 휴전 협정을 맺기 위해서 네. 이중 트랙,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이제 그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러 간의 양제 협상을 한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받아들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초기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이고 일단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율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번에 미국과의 투자와 안보 협정에 좀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데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미국 측에서 광물류에 대한 좀 원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초안을 제시하고 또 확대해서 뭐랄까 이런 협정들을 좀 좁혀나가면서 결국엔 원하는 걸 얻고자 할 텐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러면 미국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밖에 갈 수 없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키를 쥐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예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얼마큼 더 해주느냐.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에 대항해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얼마만큼 담보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생존 그리고 미래 번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절대적으로 열쇠에 있는 국가입니다. 예. 그걸 잘 알고 있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협상을 주도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로부터 이제 그 나중에 보면 어떻게 본다면 그 합의를 이끌어낼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가진 모든 카드를 동원해서 미국의 환심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보장을 위해서 광물 협정도 할 수 있고 광물 협정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 그거를 그 조건으로 해가지고 안전 보장도 해주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미국의 관여, 미국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계속 그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 종전 협상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중국도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 협상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앞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미국이 가장 견제하고 있는 대상은 어떻게 보면 중국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밝힌 입장은 좀 다각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진영 대립을 한다 뭐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신냉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진영 대립을 하게 만든 두 가지 요인이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전략적 경쟁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쟁을 봤을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키를 갖고 있는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미중 경쟁에 있어서 어떤 중국을 견제해서 미국도 필요로 하고 관계를 중국도 미국의 어떤 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입장을 좀 반영하는 방향으로 종전협상, 휴전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좀 개선될 것 같고 그걸 지켜보면서 중국도 이제 기대와 우려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기대가 있다는 것은 네. 중국으로서는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고 만약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를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 거쳐서 푸틴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지지를 잃거나 실각하게 되면 그러면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를 잃게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건 중국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큰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의 입장을 반영해주는 러시아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 같으니까 중국은 러시아의 관계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그 러시아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거고 이와 더불어서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중국의 존재감을 알려서 러시아에게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본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좋은 패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와 동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종전 협상도 협상이지만 관세 전쟁을 사실상 선포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중국과 미국 관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좀 팽팽한 긴장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팽팽한 긴장 관계고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제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큰 국가들을 순서로 이제 추가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를 했고 이렇게 시행 중이고요. 멕시코와 캐나다는 추가 25%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한 달간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EU하고 한국, 일본, 한국 순으로 이제 그 관세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10%의 추가 관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관세 전쟁에 좀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좀 여유가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일기 행정부 때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관세 전쟁을 해본 경험도 있고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대응 수단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 즉각적으로 이제 미국 제품들에 대해서 중국도 10% 15%의 관세를 부과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핵심 광물을 그 추출을 통제한다든지 아니면 여타의 방법을 위안화를 평가 절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응할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숨고리를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관계를 너무 악화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농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뭐 중국의 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 관세를 보복 관세를 매기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여전히 중국이 미국의 공세에 강하게 대응하면서도 어떤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관계를 관리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중국이 4년간의 트럼프 일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한 어떤 그 대응선을 가지고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번 종전 협상의 최대 수혜자가 러시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일단은 종전 협상 초반 우위를 좀 점한 분위기거든요. 미국도 러시아 측의 입장을 좀 반영하는 듯한 모양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선거 캠페인부터 러시아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어떤 그 휴전협정, 종전협정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이 예견이 돼 왔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은 모두 다 저 재선 캠페인 때 했던 말이 그대로 이제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러 간의 이제 그 양자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데 그 주목해 볼 만한 건 뭐냐면 이 미국과 러시아 이번에 그 고위급 회담이 있었잖아요. 예.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날 것이냐, 즉 영토를 어떻게 분할하고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어떻게 해주냐 이런 얘기보다 종전 후에 양국이 어떻게 외교 경제로 협력할 것인가 예. 이 부분을 더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제세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걸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용하고자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그걸 잘 파악하고 러시아 측에서도 그 저기 대표단에 미국의 어떤 재기 경우에 많은 분을 갖다 포함시켜 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이익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계속 이제 설득하고 이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진전이 된다면 향후에 우크라이나와 유럽 나토 동맹의 어떤 그 의견이 조율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 러시아에게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유엔이랑 주요 7개국이 각각 발표할 공동 성명 그리고 결의안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기는 걸 좀 거부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보였던 거랑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결국에 미국이 이익을 좀 제일 우선시하는 행보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국제 무대에서 세계 경찰로서 뭐 보편적 원칙 가치를 지키려는 그런 모습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보다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라든지 이런 공동 성명이라든지 합의문, 결의문을 낼 때 미국이 빠지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 뭐 이스라엘 같은 이렇게 특수한 경우 아니면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 그리고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국제 그 기구라든지 다자회 배치해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는 전혀 다르게 탈퇴를 하고 이제 아예 그냥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런 부분도 이제 종종 발견되고 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제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 동안의 어떤 다자 외교라든지 국제 기구의 역할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러시아가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일단 얻고 우호적으로 행동한 다음에 이후에는 다시 미국보다 중국하고 밀착할 거다 하는 분석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북중러 대 한미일 이게 그 진영 대립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도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필요한 이유는 어쨌든 2014년에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로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심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풀어야 이제는 러시아도 경제적인 번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데 이와 더불어서 어쨌든 진영 대립을 하고 있고 이제는 뭔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가 그 전쟁을 끝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좀 벗어나면 러시아가 외교안보 측면, 국제부터 원하는 것은 지역의 맹주가 되는 거예요. 유라시아 지역의 맹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유라시아 지역의 맹주가 되기 위해서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구가 필요한 거죠. 네. 그 든든하게 가치를 공유하는 게 중국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전히 세력 경쟁을 하는 것이 미국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미국 우위의 다극 체제, 미국 중국, 러시아가 이제 어떤 세계를 분할하면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대표 그 시진핑과의 관계를 계속 관리하는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를 해서 중러와의 관계는 관리가 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국제 정세도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
우크라이나도 조금 배제된 기류가 있었지만 이제 유럽도 이제 배제가 되었다. 그래서 유럽의 전략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유럽 연합의 속내는 뭐라고 좀 보고 계신가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서 가장 단기적인 즉각적인 안보 위협은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러시아가 그 어떤 재래식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1990년에 소련이 멸망하고 이제 그 유럽 국가들, 나토 국가들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국방력, 그러니까 무기 체계 그런 걸 갖다 감소시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즉각적인 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안도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방심한 거죠. 이러다가 다시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굉장히 불안한 안보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 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의 서진을 막기 위해서 매진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유럽에 대한 관여를 줄이고 유럽의 방위는 유럽 동맹국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감소된 국방력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나토 동맹들 유럽 국가들이 10년간 3조 달러가 들어간다는 그런 추산이 나와요. 예. 3천조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천조가 되는 돈을 그럼 어떻게 그걸 조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심경인 거죠. 그래서 유럽 입장에선 최대한 미국의 관여를 유지하려고 하고 노력할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어쨌든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서서히 역량을 유럽에서 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럽이 보완하기 위해서 평화유지군이라든지 안심군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공동 방위를 위한 노력, 그러니까 자력 규제라든지 어떤 자주 국방을 위해서 예. 보다 더 노력을 할 건데 이게 유럽 그 나토도 굉장히 많은 회원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순조롭게 어떤 의견을 모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영국과 잇따라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종전 협상 얘기도 좀 나올 거고 여기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정책 얘기도 나올 거거든요. 유럽 연합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좀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네. 출범한 지 한 달이 됐고 이제 그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그 두 가지가 말씀해 준 두 가지가 주요 정책 의제잖아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빠르게 끝내는 것, 그리고 관세 부과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통상이익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EU 차례가 이제 거의 됐다는 것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취임 100일 플랜을 통해서 정책적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유럽의 목소리를 반영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방향에 있어서는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 이중 트랙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주가 되고 예.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와 영국 그 대표 그 지도자가 가셔가지고 할 얘기는 아무래도 어떤 유럽의 그 입장을 반영해서 동유럽에서 어떤 그 나토군이 좀 빠지는 것을 러시아가 요구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배제해달라는 계속 반대해달라는 그런 입장 그리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개입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할 건데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논의를 하되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관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무역 수지 그 적자가 큰 EU를 상대로 추가 관세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도 안 했는데 뭔가 의견을 조율한다는 건 쉽지 않겠죠. 만약에 두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무역수지 적자 줄이는 대안으로 뭘 제시해 준다면 뭐 일본이 했던 것처럼 에너지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제품을 보다 더 많이 사겠다는 약속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고려를 해보겠지만 과연 지금 단계에서 두 정상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딜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국가들도 나서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재무장관이 G20 회의에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정상회담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좀 금년간에 좀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월 말에도 만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근데 예. 그 최근에 러시아 쪽에서 나온 얘기는 이번 달은 좀 어렵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두 정상 간의 지난번에 통화도 생산적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이번에 미러 고위급 회담도 굉장히 러시아 쪽이 만족하고 미국 측도 만족하는
그러한 그 협상을 끝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가 만족할 만한 어떤 그 절충점이 만들어진다면 그 성과가 있어야 정상회담이 열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두 정상이 회담을 끝난 다음에 어떤 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 공동성명은 아니겠지만 기자회견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고위급 회담, 실무회담을 통해 가지고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자라든지 예. 여타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2월 말이나 3월 초 제 생각에는 3월 중에는 어느 정도 예.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르게 어떤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 조율을 해가지고 정상에서 뭔가 합의된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종전 협상 과정을 보면은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얽혀 있는 EU, 유럽 연합도 그렇고 배제되는 이른바 패싱 논란이 좀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북한도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꽤나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번 전쟁은 물론이고 이번 전쟁의 종전 협상을 끌어낸 이후에도 또 북핵 문제 등을 다룰 때 보면 대한민국도 미국과의 얘기를 좀 긴밀히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패싱 전략에 좀 배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에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예. 전쟁을 3년 동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그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밀려가지고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도 그런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처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이 네. 갖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이라든지 매력은 우크라이나에 비할 수 없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협상이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북한이 내세우는 적대적 두 국가론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이 과거 문재인 정부라든지 육자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는 변화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여전히 한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북한을 상대를 할 때 제공해주는 국가이고요. 그리고 어떤 북미 그 어떤 비핵화 협상이 진행이 돼서 뭔가 경제적인 혜택을 북한에 제공할 때 미국은 돈을 쓰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한국은 미국에게 어떤 매력적인 파트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 향후 그 북미 협상이라든지 어떤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하는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축을 구성할 것은 당연하고요. 그걸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처럼 우리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게 미국 측에게 뭔가 매력적으로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던져주고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경제적인 이익, 전략적 이익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뭔가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제안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으로 주고받기를 한다면 네.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동맹국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한 달이 지났는데요. 국제 정세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의 전망을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